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본명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오케스트라를 했었어요. 이제 거기서도 진짜 무서운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원일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본명님은 귀신을 보시니까 말씀을 하실 네네. 수 있겠잖아요. 네네. 예술 쪽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연장에 귀신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귀신들이. 네, 그리고 그냥 자기들도 노래에 홀리는 느낌? 그러니까 빨려 들어오고 이렇게 좀 몰린다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오케스트라도 거울에 있는 연습실이 많아요. 아무래도 봐야 되니까 본인의 모습을. 네, 근데 약간 거울 속에서 귀신들이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있다. 거울, 음악, 다 있네요. 좋아하는 건. 또 오케스트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 수가 많으니까 왜 귀신이 사람 많은 곳 좋아해서 클럽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오케스트라도 단원이 막 몇백 명 이러잖아요. 엄청 많죠. 몇십 명이지 최소. 200명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본명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오케스트라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파트는 퍼커션이라고 해가지고요. 타악기예요. 쉽게 말하면 작은 북, 큰 북, 팀파니, 건반 등등등등 탬버린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 타악기는 전부 다 하는 팀이었어요. 이게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디션을 보고 얘는 들어오면 잘하겠다 하는 애들을 뽑는 오케스트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론 공부만 배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악기 파트 배정을 받아요. 내가 악기 파트를 뭘 할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근데 제가 파트를 타악기로 받은 거예요. 퍼커션으로. 그래서 퍼커션 파트를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은 신입 막내 단원들이 데뷔 무대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 무대를 보는 건데 저희는 첫 무대니까 데뷔 무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동기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래도 면접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선배들 손을 보고 따라칠 정도예요. 다 그렇게 재능 있는 친구들인데 저는 그냥 너무 못했어요. 타악인데 박치예요. 음치도 있고 그러니까 건반도 못하고 너무 그냥 엉망진창 너무 못해요. 연습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해도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은 이미 데뷔 무대를 가지고 그 다음 공연부터는 거의 빠짐없이 무대를 나갔는데 저만 1년 늦게 무대를 나가게 됐어요. 그 나가게 된 과정을 이제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동기들이 이제 무대를 나가고 나서 또 밑에 후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너무 못하니까 선배들도 연습 안 하냐? 이러면서 혼을 많이 내셨고 후배들도 그냥 겉으로는 선배 뭐 이러지만 실제로는 쟤 진짜 못함 약간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고정 연습 날짜였는데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악기 파트마다. 그래서 악기 파트 선생님한테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인 연습을 하겠다라고 미리 연락을 하고 그 다음 연습실 가서 몇 번 방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혼자 연습을 해요. 왜냐면 그게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문자를 꼬박꼬박 잘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좀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데뷔 무대를 너무 나가고 싶어서 수토 1이 고정 연습일인데도 월, 화, 목, 금도 나가고 개인 연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수토 1 남아서 연습하거나 아니면 먼저 와서 연습하거나 이렇게 개인 연습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근데 레슨 선생님은 좀 많이 혼내시는 선생님이어서 이제 레슨 선생님 눈을 피해서도 연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명 이상씩 연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연습하러 못 가요. 꼭 2명이 누구누구가 연습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면 거의 왕따였어요.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저랑 같이 연습을 해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연습하면 저한테 좀 진도를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 혼자 연습을 나가는데 그럼 허락을 또 안 해주니까 이제 그냥 말도 없이 혼자 연습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혼자 연습을 하는데 원래 타기 연습실은 1번 방에서 주로 했었어요. 1번 방이 네. 제일 넓어서. 근데 악기실에서 1번 방까지는 정반대의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번 방까지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타악기니까 막 끌고 다녀야 되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비교적 가까운 중간 지점쯤에 있는 소연습실이라는 곳에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방은 거울이 하나도 없는데 소연습실은 거울이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타악기를 연습하고 있으면은 그냥 뭐 별일이 계속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오케스트라에서는 피아노 연주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피아노가 대연습실이라고 해서 큰 연습실, 그 다음 중연습실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 큰 연습실, 그 다음 소연습실 1, 2, 3, 4, 5, 6, 7, 8 이렇게 크기 순이거든요. 근데 저는 소연습실에서 연습했잖아요. 그 대중소에만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제가 타악기 연습을 하면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나 말고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이 건물 자체에 나 말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타악기 연습을 하다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연습을 멈추고 누구지? 약간 이렇게 듣잖아요. 어디서 들리는 거지? 하는데 제가 연습을 멈추면 동시에 멈춰요. 근데 다시 시작하면 똑같이 연습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멈추고 다시 들으려고 하면 이게 진짜 제가 멈추고 멈추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동시에 멈춰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도 동시에 시작해요. 제가 듣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찾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게 있었어요. 내 악기가 아닌 남의 악기는 절대 손대지 말 것.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피아노 연주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어떤 피아노 파트가 아닌 단원이 그냥 장난치고 있나 보다 라고 해서 후배면 혼내야겠다, 경고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선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실을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중연습실도 가고 대연습실도 가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불도 꺼져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다시 소연습실에 들어가서 제가 연습을 하는데 또 갑자기 똑같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잡으러 간다 이러고 스틱 딱 내려놓고 우선 중연습실이 제일 가까워서 중연습실을 갔는데 제가 불 끄고 나왔거든요. 근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좀 규모가 큰 연습실이어서 제가 뒷문으로 들어간 거라 피아노가 있는 쪽으로 앞으로 갔는데 피아노 건반이 피아노가 열고 닫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열려있는 거예요. 마치 방금 누가 연습하고 간 것처럼. 그래서 제가 누구지? 누가 이렇게 빨리 도망을 갔지? 이것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랑 계속 동시에 연습하고 동시에 멈추지? 이것 때문에 잡으러 왔다가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불을 끄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나 불 껐다 지금 약간 이러면서 왜냐면 들어올 때 불 켜져 있었으니까 확실히 불 껐고 문 닫았고 이러고 다시 소연실을 가서 연습을 하는데 또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는 나 농락하는 거다. 아무리 나를 왕따시켜도 이렇게 농락하면 안 되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연습실을 갔는데 이번엔 문도 이렇게 누가 걸어서 열어놓고 불도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람이다 이러고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제가 닫아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갔는데 피아노 건반이 또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큰 목소리로 야 나와라 이랬어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 연습실들은 무대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대에서 공연 들으러 가면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실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울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나와라 이러면 메아리까지는 아닌데 뒤에 라 하고 이렇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워낙 커서 분명 사람이면 들었을 텐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이러고 저는 다시 소연습실로 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소연습실에서 중연습실까지 가는 게. 그래서 그냥 니는 니 알아서 해라 그러다가 누구한테 걸리면 혼나는 거지 나는 내 연습할린다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연습을 하려고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연습실을 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무대가 일정이 언제 공연이 있다 하고 공연 일정이 잡혔는데 그 공연은 내 데뷔 무대로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미친 것처럼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에 물집이 다 잡히고 그 물집이 터지고 이러는데도 그냥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물집이 생기고 터져야 돼요. 왜냐면은 물집이 생기고 낙회를 기다리면은 굳은 살이 안 배겨서 다시 물집이 잡히고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집이 터져서 굳은 살이 생기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계속 악기를 연습할 거면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연습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 같이 레슨 선생님의 지휘 아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악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메트로놈이라고 박자기가 있는데 걔가 삑삑삑삑삑삑삑삑 하면은 저희는 이제 그 소리에 맞춰서 연주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제가 그 전날에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 메트로놈 소리가 엄청 큰데 이게 신기하게 박자가 제 박자랑 메트로놈 박자랑 똑같이 맞으면은 메트로놈 박자의 그 삐삐삐삐 이 소리가 안 들려요. 박자가 서로 정확하게 물리면. 근데 제가 박자가 조금 틀어지잖아요? 아니면 살짝 틀어져도 솔직히 그렇게 완벽하게 물리게 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그런 경우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물리는 경우가. 그래서 메트로놈 소리는 아무리 악기 소리가 커도 거의 들리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연습 때 레슨 선생님 없이 연습하는데 거의 2번인가 3번인가를 그 물려가지고 메트로놈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소름 돋으면서 나 이번엔 진짜 데뷔 무대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다음날 레슨을 듣는데 제가 연습을 하는데 너무 제 연주에 제가 너무 심취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다들 악기를 멈췄고 연습이 중간에 누가 멈췄나 봐요. 잠깐 멈춰 약간 이러면서 레슨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듣고 그냥 미친 듯이 연주를 한 거예요. 혼자. 갑자기 혼자 독주를 한 거예요. 미친 듯이. 근데 갑자기 선배 한 명이 저한테 야야 너 미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요? 선배 왜요? 이러는데 야 디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손이 다 불어 터져서 악기에 피가 다 튄 거예요. 근데 저분은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악기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좀 거의 산 현장처럼 피가 악기에도 물들어 있고 스틱에도 물들어 있고 바닥에도 흘러 있고 진짜 그 정도인데 제가 그럼 손이 진짜 아팠을 거 아니에요. 손에서 나온 피인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연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무실 갔다 와라 해가지고 그러면서 선배들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너 괜찮아? 이게 아니라 악기가 나무니까 악기에 이렇게 피 묻으면은 금방 삭는다고 이거 닦고 가라고 이렇게 혼을 냈어요. 제 손이 괜찮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선 악기를 열심히 닦고 스틱도 열심히 닦고 그 다음에 의무실을 가서 대충 손에 다 붕대를 일일이 감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근데 분위기가 뭔가 연습을 재개하지 않고 다들 저를 약간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막 조용히 그냥 들어갔는데 갑자기 레슨 선생님이 진짜 호랑이 레슨 선생님이고 여러분 영화 위플래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대머리 무서운 합주 선생님이 나오거든요. 그 선생님이랑 거의 똑같은 레슨 선생님이었어요. 진짜 무섭고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극악으로 몰아가서 성장하게 하는 케이스. 근데 저를 그렇게 극악으로 많이 몰고 가셨는데 그날 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혼자 연주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떨리잖아요, 제가. 그리고 방금 전에 피도 흘렸고, 그러니까 손도 너무 아픈 상태고, 너무 무서운데 지금 나 혼자 연습하라고? 이것도 나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근데 혼나지 말자.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러면서 연습을 했어요. 정신 진짜 차려야 돼. 똑바로 정신 차리고 레슨 선생님께 안 혼나는 게 목표다. 이러면서 제 파트를 하는데 갑자기 멈춰! 이러는 거예요. 그땐 또 소리가 잘 들렸어요. 그래서 멈춰! 이래서 네 하고 이렇게 멈추고 레슨 선생님이 어떤 평가할지 이렇게 눈 깔고 있는데
너 어깨 피고 허리 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러고 어깨 피고 허리 피고 고개 여전히 눈 내리깔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가 파트장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장이 뭐라고 해야 할까? 리더? 제일 리더이면서 그 다음에 그 공연 퍼커션 파트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파트장을 맡아요. 그래서 레슨 선생님이 없는 연습 때 연습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선배들이 위에 세 기수나 있는데 제가 파트장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 제일 맨 위 기수 선배가 파트장 하거든요. 왜냐면 오래 할수록 솔직히 잘하잖아요. 저보다 3년 더 한 선배님인데 그래서 제가 3년을 건너뛰어서 최초로 거의 막내가 파트장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데뷔 무대도 제가 갖게 되고 그리고 저희 파트만 레슨하는 거 말고 전체 합주를 들어갔는데도 갑자기 자 잠깐만 다 멈춰봐 타악기만 해봐 해서 타악기만 다 같이 연주를 했는데 갑자기 합주 선생님이 저를 딱 찝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건반으로 가서 어떤 파트 부분 쳐볼래? 해서 제가 심지어 연습 안 했던 거고 악보는 몇 번 봤지만 처음 쳐보는 구간이었는데 진짜 빠른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걸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도 좀 놀랐는데 근데 합주 선생님이 기존 건반 너 빠지고 분명히 너가 들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로 파트에 파트장까지 하고 이렇게 겹경사가 난 거죠. 데뷔 무대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무대를 갖기 한 3일 전쯤에 저 혼자 지하 비상구 계단에서 혼자 오케스트라는 보통 악보를 안 외우거든요. 왜냐면 연주 시간이 막 2시간에서 3시간 이러니까. 근데 저는 악보를 다 외울 정도로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거를 되게 질투? 꼴 보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미리 나와서 그 비상구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악보를 보면서 혼자 손으로 그냥 무릎 치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그만둔 선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군기가 진짜 바짝 들어간 오케스트라였거든요. 완전 군대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선배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선배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존댓말 써야 돼요. 그 존댓말이 약간 어른한테 쓰는 존댓말.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어쩌고저쩌고 이런 느낌. 근데 다른 파트긴 했는데 그 선배님 얼굴을 어쨌든 알고 중간에 그만두긴 했어도 선배님은 선배님이니까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저밖에 없었고 선배님만 지나갔는데 선배님이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 인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내가 싫을 수 있어도 인사까지 무시할 일인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선배가 알고 보니까 저희 오케스트라는 특이하게 항상은 아니고 종종 발레를 하는 무용하는 팀이랑 같이 무대를 꾸렸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 음악에 맞춰서 발레를 하는 그 팀이 있었는데 제가 비상구 거기서 인사를 했던 선배님이 발레 연습하시는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알고 보니까 중간에 그만뒀는데 하도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데뷔 무대로 갔기로 했던 그 무대에 발레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오셨구나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 선배님 별명이 뭐였냐면은 어떤 도구 같은 거를 이게 발레가 완전 전통 발레는 아니고 뭔가 던져서 돌려서 받는 이런 것도 하고 약간 묘기를 많이 부리는 그냥 발레는 바탕이 되는 그런 무용을 하는 선배님이었는데 그 선배님이 이렇게 던져서 받는 걸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그 던지는 높이도 진짜 높고 그래서 그 선배의 별명이 그 기술을 토스라고 해요. 던져서 받는다고 해서. 근데 그 선배의 별명이 토스 신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잘하는 진짜 너무 잘하는 선배인데 중간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그만두지? 약간 이랬던. 근데 그 선배가 다시 무대 도와주기로 왔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틀 전쯤에 리허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필 제가 합주 선생님의 지정으로 건반 솔로를 맡게 되었는데 그 건반 솔로에 맞춰서 그 발레 선배님이 던졌다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휘자도 보고 발레하는 선배님도 보고
그러면서 제 솔로 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솔로 파트를 치다가 그 선배님을 딱 봤는데 제가 모든 귀신을 항상 봤던 건 아니고 뜨문뜨문 귀신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 리허설 하는 곳에서 조명 위에 제 또래? 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여자애가 그 조명 위에 앉아서 공중이니까 다리 왔다 갔다 딸랑딸랑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막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하기 전부터 쟤 뭐야, 신경 쓰여, 나 데뷔 무대 얼마 안 남았는데 신경 쓰여, 또 귀신 보여,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 솔로 파트랑 그 발레 던지는 파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던진 그 소품을 잡아서 밑으로 내려 꽂은 거예요. 이게 근데 위에 부분이 무거워서 보통 떨어질 때 위에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거를 선배는 가벼운 부분 잡아채서 이렇게 받아내는 거여서 그래서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여자애가 내려 꽂아버리니까 이게 무거운 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진짜 가벼운 쪽으로 세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팍 꽂혀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배가 소리 지르면서 옆으로 피하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솔로를 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연주를 멈췄고 그 선배는 야악 하고 비명을 질렀고 그래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 잠깐 멈춘다 그러고 다들 그 선배한테 달려가고 근데 저한테는 저도 놀라서 멈췄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는 별말 없었고 거의 그 선배가 실신하는 듯이 막 깨악 하면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다들 그쪽으로 달려갔는데 근데 그 여자애가 그냥 약간 재밌었다는 듯이 박수 치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저도 놀랐으니까 옆으로 쓰러진 그 선배를 보고 있는데 그 선배는 거의 여자애랑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선배가 그 여자애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허공을 노려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 여자 귀신이랑 눈 마주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뭐지?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선배는 의무실가고 저희끼리 연습을 진행하다가 제가 끝나고 몰래 개인 연습을 하려고 네. 보고를 안 하고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연습실에서. 근데 그 무용하는 선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그 귀신 보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랬더니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귀신이라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 다 알아, 너 그 귀신 일부러 붙이고 있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가 간절한 건 알겠는데 귀신을 붙이고 다니지 말아야지. 너 때문에 나까지 죽을 뻔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세요? 선배님,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선배님 몸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선배님 귀신을 보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용을 하면서 귀신을 너무 많이 봤대요. 그래서 무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해서 그만둔 건데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온 건데 선배님도 그 여자 귀신을 봤고 그 여자 귀신이 선배님을 향해 소품을 던진 거를 선배님은 봤고 그리고 그 여자 귀신이 선배님을 헤아렸던 걸 봤는데 선배님은 이제 그 여자 귀신이 나 때문에 온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선배님, 제가 어떻게 귀신을 붙이겠어요. 전 무당집도 간 적 없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보는 거잖아,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 거잖아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많이 소름 돋는 거예요. 사실 제가 무대가 너무 간절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그때 그 사이비 종교가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였잖아요. 사실 제가 너무 간절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고 예. 엄마가 너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면은 이번에 효과를 보고 효과를 봤으면 이제 그 종교 열심히 믿는 게 어떠냐, 이번엔 속년샘 치고 기도를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여자 귀신이 저한테 붙었어요. 근데 원래 있던 귀신이래요. 그 여자애가 선배님 말로는 원래 그 연습실에 있는 귀신, 약간 형체를 잃어가는 귀신이었대요. 사실은 완전 희뿌옇고 뭔가 안개처럼 뭉개져 있는 느낌? 근데 제가 그 사이비 종교 기도를 하면서 걔가 점점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선배를 해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사람의 형체도 갖추고 힘도 갖게 된 거예요, 걔가. 그래서 선배가 너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배가 그 귀신이 너를 그냥 놓아주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엄마한테 뭐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그런 것도 들은 게 없고 그냥 귀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것밖에 들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배는 사실 그 종교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제 수명을 자기가 먹고 자기는 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 되길 도와주긴 하겠죠. 근데 저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걔랑 저랑 뒤바뀌는 거예요 서로. 어이구, 예. 근데 그것까진 몰랐던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그만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 그만두라고. 네가 개인적으로 연습해서 해야지. 귀신의 힘으로 하면은 너 언제까지 그 귀신한테 매달릴 거냐고, 완전히 걔한테 뺏기고 나서야 그만둘 거냐고, 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기도를 멈췄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무대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 선배도 무사히 다치지 않고 끝났고. 근데 그 선배가 나중에 비상구에서 저의 인사를 무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그때까지는 선배가 제가 귀신을 못 본다고 생각했을 때요. 그리고 저도 제가 귀신 본다고 어렸을 때 얘기했다가 왕따당한 경험이 있어서 아무도 제가 귀신 본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선배도 일반인들은 보통 귀신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제 옆에 그 여자애가 이미 붙어 있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선배가 괜히 그 여자애랑 자기랑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괜히 아는 체를 했다가 저를 해할까봐 저를 무시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사실 무시하고 지나간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 귀신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귀신의 힘을 받고 있었어요. 그거를 선배는 이틀 전에 자기가 다칠 뻔하면서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저는 무사히 잘 무대에 올라갔고 다들 너 진짜 잘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멈췄어요.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진짜 내 실력으로 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간절한데 그렇게 네가 필요할 때만 하면 어떡하냐. 평소에도 잘해야지. 네가 필요할 때만 하고 빼는 게 어딨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약간 사이비 같잖아요. 교회나 다른 정상적인 종교들은 원래 필요할 때 찾아오라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믿는 사이비 종교는 필요할 때 찾으면 안 돼요. 평소부터 잘해야 된다. 평소부터 공을 쌓아야 된다. 기도를 해서.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게 더 악랄한 거다. 네. 약간 이렇게 설파하는 그런 종교였는데 그래서 엄마가 너 계속 기도를 하라고. 근데 엄마 나 그냥 이제 내 실력으로 할래 이랬는데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귀신빨이 떨어졌는지 물론 예전만큼 최악은 아니지만 그냥 완전 잘하는 정도는 아니? 그냥 보통의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도 좀 의아했어요. 너 그때는 진짜 신들린 것처럼 잘하더니 요즘에 연습이 게으른가 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연습은 매일 나갔거든요. 나머지 네. 연습, 개인 연습은 계속 나갔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다음 무대에 그 공연의 멤버로 될지 안 될지 또 애매해진 거예요. 왜냐면은 제 실력이 그만큼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었어요. 잠자기 직전까지 그 공연 무대만 계속 보고. 근데 네. 갑자기 이상하게 그 메인 솔로 파트장이 된 멤버가 갑자기 다리에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든 하고 싶어서 뭐든 다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모든 파트를. 예. 다 그 모든 파트를. 그래서 완전 그 사람만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파트를 할 만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들어가서 제가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난하게 무대도 잘 끝나고 내려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번에 잘 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멤버도 돼서 공연 무대 잘하고 왔지 이랬는데 엄마가 그거 다 엄마 덕분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제가 무대에 오를 수 있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올라갈 수 있게 된 거라고. 그래서 엄마 그 멤버가 다쳐서 지금 3개월째 입원 중이야. 그런 것까지 엄마가 원했던 거야? 그랬더니
그런 것까지는 원하진 않았지만 너가 무대에 올라가려면은 그런 정도의 수는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휴, 예. 그래서 그때 진짜 미쳤다. 안 그래도 미쳤다고 꾸준히 생각해왔지만 그때 이제 중3 이럴 때여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생각이라는 걸 좀 더 논리적으로 할 때잖아요. 초등학교 때보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미친 거다.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 하면 진짜 위험하다. 이게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주변까지 벌써 선배 그 멤버에 다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해야겠다 하고 안 하게 되니까 저는 아무리 연습해도 워낙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돼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었던 얘기를 하면서 진짜 무서웠다. 무섭네요, 네. 확실히. 네. 이게 이제 저주양박 비슷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하라고 했냐면은 기도문을 엄마가 써주셨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입으로는 약간 기도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써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그 교주를 위해 살겠고 그리고 교주가 건강하기를 그 교주 이름까지 다 써서 예. 예를 들어서 교주가 김돌비면 김돌비님의 무사 우병장수 건강을 기원하며가 첫 번째 기도 시작이에요. 하느님 아버지 이게 처음 시작인 것처럼 그 교주의 건강과 그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종교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모든 귀신이 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모든 귀신이 제천선신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제천선신이 저를 도와주는 귀신이에요. 저도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식의 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도와주는데 그게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냐면은 아직도 그 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 기도문은 엄마가 속으로 말하라고 한 거 말고 입으로 외우는 기도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아직도 다 외우고 있을 정도거든요. 들으시면 진짜 소름 돋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그 무병장수와 귀신들이 모두 절 도와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묘랭기 교배 본다이니 이제 세선 주선 마이안 주니 기분을 이런 식이에요. 뭐야, 완전 일본어 이상한 같네, 기도. 이거. 네, 일본 종교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옛날 일본어예요. 지금 현대 뭐 일본어가 아니라. 네, 옛날 일본어. 오. 그래서 그 기도문도 다 일본 한자로 써져 있고요. 밑에 조그만하게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번역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본명님께서도 이제 계속 말씀은 해주셨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왜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어쨌든 악역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네. 왜 이걸 얘기를 할까 굳이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종교를 믿고 나서부터 본명님과의 너무 마찰이 심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예 인연을 끊은 상태라고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끊은 지 8년이고 아예 서로 왕래가 없고 연락도 안 하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서로 등본을 떼야 주소를 아는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본명님께서는 인연을 끊으신 상태다. 그러니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하고 있고 그 종교도 같이 함께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미 인연이 끊긴 상태고 보지 네, 않는 상태니까. 네, 그때 무대 이후로 저는 진짜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기도는 끊었고요. 그 다음에 20살 때 아예 독립을 해서 사는데 무서운 건 등본을 떼면 제 주소를 알 수 있잖아요, 엄마가. 맞죠. 예. 그래서 제 주소에 있는 그 사이비 종교 사람들한테 제 번호와 주소를 뿌려서 저희 집에 찾아오고.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로 네. 이 사이비 쪽이 잘못 엮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고 뭐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맞아요. 사이비 종교의 만행들을 다 요즘에는 매체로 다 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본명님께서도 오늘의 이야기도 솔직히 하시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고 아니라고 거기서 말을 해도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이 사입이라고 종교를 나눠서
그 사람들을 빠뜨리는 데는 저는 사기랑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간절함을 이용하고 힘듦을 이용하는 걸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네. 근데 제발 좀 그런 피해자 분들이 점점 사라져서 아예 네.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사실 사입이나 뭐 네. 가짜 무당들한테 그렇게 뜯기거나 하는 뭐가 다릅니까, 사실상. 오늘 또 어려운 이야기 가족분들도 엮여 있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또 그 용기에 또 박수를 드리고요. 오늘 너무너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본명님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번 참여를 하셨고 사이비와 연관도 되어 있고요. 원래 또 귀신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기구한 삶을 사셨어요. 힘든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서 단편적으로만 들으셨을 때는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쭉 들어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즈 형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태즈님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아유, 형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동생님. 예, 오랜만입니다. 태즈 형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이렇게 예. 또 좋은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아프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감기 목살이 걸려갖고. 감기 목살이요? 네, 3인분에 걸려서 좀 배가 아이고. 불렀네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태즈예요. 일단 이번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은 제가 일전에 언급한 적 있는 검사 동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다른 이야기 중에.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이 검사 동생한테 들은 이야기를 예, 한번 내가 풀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썰을 준비를 하면서 동생이랑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사건의 당사자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터넷에 라디오에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제외하고 이 녀석이 알고 있는 그리고 들은 오, 그리고 겪은 요상한 이야기들 위주로 몇 개 전해보려고 해요. 시리즈로. 그 중에서 하나를 오늘 개봉 박두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녀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9살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해요. 이야, 예, 1년 월반을 해서 입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20대 중반 나이에 사실을 패스했고 수도권 내에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다른 부처로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예요. 뭐 스펙만 딱 들어서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손꼽아주는 엘리트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랑은 접점이 크게 없는 그런 직군이에요, 원래라면은. 근데 공통적으로 좋아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친해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털털하고 너무 털털해가지고 30대 초반인데 지금 정수리까지 털털해져 버렸어요, 애가. 정수리도 이제 나라에 충성을 한다고 다 벗겨진 그 정도로 아주 털털한 놈인데 여튼 이 녀석의 집안도 꽤나 엘리트예요. 아버지도 검사 출신이시고 어머니는 현재 유명 커피 체인점 사장을 하고 계세요. 체인점 뭐 지점장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 메이커의 사장을 하고 계신 분. 집도 부유하고 그 사는 동네가 한남동이에요. 아주 좋은 돈이 좀 부유한 그리고 또 집안이 더 빵빵한 게 뭐냐면은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얘네 집 뭐 동생 형부터 해가지고 아들이 3명인데 전부 다 군대도 갔다 오고 예, 뭐 어떤 꼼수를 쓰거나 이런 거 없이 정직하게 살아온 정말 진짜 보기 드문 집안 중에 하나예요. 제 동생이지만서도 뭐 그 녀석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녀석의 아버지가 초년 검사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편의상 아버지의 이름은 춘봉으로 부르도록 하겠고 그 이야기 중에 뭐 반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대 배경은 80년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가자면은 이 춘봉이가 검사가 처음 되었을 무렵에 겪었던 일인데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나 뭐 TV에서 보는 검사들은 막 머리 막 2대8로 하고 네, 머리 잘잘 흐르고 양복 입고 딱 좋은 차 타고 뭔가 좀 삐까뻔쩍하잖아요. 뭔가 사회에서 이 지도층 같은 느낌도 나고 뭔가 많이 배운 느낌도 나고 예. 뭐 그런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은 TV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옛날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더라고요. 늘 서류에 둘러싸여서 사건 처리만 하다 보면은 하루가 가고 맞아요. 다음날 또 출근을 하면 또 서류가 이만큼 쌓여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춘봉이가 입사했던 시절은 격동의 80년 아닙니까? 이 당시 뭐 시대상을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주 바쁘고 누구나 다 힘들고 뭐 그런 시절 그죠?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많아봐야 2번 정도 집에 들어가고 주말이나 평일에는 일 처리하느라 진짜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를 한 3일처럼 보내는 거예요. 예, 한 번 나오면 3일 있다 집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렇게 바쁘게 살던 와중에 어떤 사건 하나를 떠맡게 돼요. 뭐 어떠한 특별하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이 범인이 처음에 잡혀올 때 범죄 사유가 단순하게 강은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강은은 지금부터 거시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약간 좀 단어를 순화해서 거시기를 저질러서 자수를 한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놀라운 건 동일 거시기 전과가 도합 7범이에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악질 중에 악질인 거죠. 검사로서 경험이 아직은 부족한 춘봉이에게는 경험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사건이어서 이거는 내가 자수를 한 거지만은
꽤나 스케일이 큰 사건이니까 꼼꼼하게 내가 다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맡아서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시기범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에 느끼는 첫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시기범이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조서를 받기 위해서. 얼굴은 피골이 상접해 있고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뜯겨 있고 눈은 사팔뜨기도 아니고 눈동자가 뭐 흐릿흐릿하고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고 막 이런 눈빛을 가지고 있고 이빨은 몇 개가 뭐 뽑혀 있기도 하고 귓볼은 누가 뭐 뜯어먹은 건지 뜯긴 건지 살이 뜯겨나가져 있고 불규칙적으로 딱 모습을 봤을 때 야, 뭐 이런 X가 다 있나? 뭐야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스스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조사를 하면서 너 이름 뭐 물어보고 하잖아요. 기본적인 예. 신원 같은 거를 물어보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처음 뱉은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땡땡동 10월 3일 모녀 거시기 오후 3시에 내가 했고 그 다음 달인 땡땡동 11월 30, 뭐 11월 23일 혼자 사는 뭐 김양 거시기 내가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쫙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들어와서 이름 뭐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딱 앉는 순간 자기의 범죄 내역을 쫙 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9개를 저지르고 지금 자수를 또 한 거다. 내가 요번에 나가서 이렇게 9개의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딱 들었을 때 누가 마치 강요해서 외우라고 네. 시킨 것처럼 줄줄이 막 말을 하니까는 이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죄가 없어도 죄를 지은 사람 만드는 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춘봉이는 이 일대에서 발생한 거시기 범죄들을 다 그냥 덤탱이 씌우고 고문하고 이래서 나한테 데리고 온 건가? 그래서 나보고 잘 처리하라고 나한테 이 일을 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재조사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얘가 말한 게 다 맞는 거예요. 외압은커녕 자기 혼자 술술 범죄를 처음부터 자수할 때부터 내뱉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이 녀석이 진짜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은 인간이야라는 생각에 역겨움을 느껴서 취조하거나 뭐 이런 하는 도중에 그 춘봉이가 뺨도 때리고 밥을 먹여야 하는 시간에 일단 버러지 새끼는 밥도 아깝다. 밥상 치워. 밥도 안 먹이고 인간으로서의 대접은 거의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범죄자의 인권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법의 보호를 받던 그런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여튼 그런 식으로 밥도 안 먹이고 잠도 제대로 안 재우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서를 다 꾸미고 재판을 받고 넘겨지고 교도소로 이감되고 형이 딱 나왔는데 25년형이 나왔어요. 이것저것 다 놓고 했는데도 정신적으로 온전치가 않다는 이유로 형이 엄청나게 빠지면서 25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동종 전과가 7범이나 있고 9명이나 나쁜 짓을 한 놈인데 25년밖에 안 나온 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은 일단 25년형을 받은 거에 그래도 만족을 하게 됐답니다. 이게 춘봉이의 검사로서 처음으로 맡은 큰일이었고 요 일이 뉴스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올 정도로 잘 처리가 되었고 이런 큰 일을 맡아보니까 이것저것 배운다는 느낌으로 거시기범의 인적사항이나 범죄에 대한 동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처음의 동기라든가 왜 굳이 증거도 없는데 자수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전부터 계속 들어서 나중에 형을 받고 교도소로 이감된 다음 그 교도소를 방문해서 왜 자수를 했는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걸 물어보기 시작해요. 춘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검사 대 범죄자가 아니라 단순히 이 춘봉이라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의 행동들 절대 잡히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증거라는 게 없는데 예. 수사를 해보니 증거라는 게 없고 얘가 말을 안 했으면 이게 미제 사건으로 넘어갈 그런 사건들인데 자수를 한다? 아무튼 그런 궁금증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단 이 거시기범은 그때 형을 받을 때 나이가 30대 한 중후반 정도였고 이 사람의 인생은 변변한 직장은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뭐 다른 지방 도시 다른 큰 도시 이런 식으로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했고 예. 봄 여름을 일을 한 다음에 가을 겨울은 쉬고 이런 식으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을 겨울에도 간간히 뭐 일용직 일이 있으면은 하루 이틀 나가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을 겨울에는 술 먹고 노름하고 뭐 이런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잡혔을 때 20대 초반 시절인데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학생 여자아이를 거시기해서 예. 현행범으로 잡혀요. 그리고 1년 4개월을 처음에 복역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소 후에 말죽거리 일대에서 20대 아녀자, 30대 아녀자 6명을 거시기한 혐의로 잡혀서 6년을 더 살고 나왔고요. 그 뒤에 출소해서 이제 미성년자 앞에서 음란행위, 20대 여성들 앞에서 음란행위 등등 뭐 음란행위로 또 전과를 쌓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범죄만 20대에서 30대 중후반까지 절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자수를 하기 전에 행적이 약간 골 때리는데 일단 그 동네에서 5명 정도를 거시기한 상태에 인근에 발바리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거시기범은 이번엔 내가 잡히면 진짜 흰머리가 돼서야 나오겠다 라는 생각과 불안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뒤에 6개월 남짓 별탈 없이 일하고 생활을 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자면은 가을 겨울은 쉬는 시즌이에요. 쉬려면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놔야겠죠? 그렇게 겨울을 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좀 고달프고 뭔가 측은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건지 약간의 현타가 왔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미래를 그릴 필요도 없는 쓰레기 인생이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점을 보러 가게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서 뭐 좋은 집을 간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곳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뭔가 좀 외진 곳에 있는 곳을 가고 싶어서 차를 끌고 이동을 해서 숙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이제 덩그러니 있는 무당집을 가게 돼요. 예. 당집에 들어간 순간 무당을 독대로 마주하고 근데 그 무당이 엄청난 미인인 거예요. 예. 그러면 또 거시기범이 힘이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무당에게 자신의 점사를 봐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당의 몸을 음흉하게 훑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 거시기범이 머릿속에서 이런 더러운 욕망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당장 일을 치르고 싶었는데 낮이고 밖에서 대기하는 손님도 있으니까는 일단 무당 이야기 등등만등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인상을 딱 찡그리면서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썩은 내가 나냐. 너 들어오고 나서 자꾸 썩은 내가 난다. 네가 뭘 달고 오고 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맨 처음엔 몰랐는데 그냥 네 몸에서 나는 썩은 내 같다. 네 인생의 색욕을 좀 참으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못 참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너 사람 아니지. 이 썩은 내가 보통이 아닌 걸 보니까 넌 사람 아니다. 야, 숨 쉬고 밥 먹고 말한다고 다 사람이냐? 야, 가라. 너 같은 새는 더 이상 내가 점 봐줄 수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너 점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복비 같은 거는 줘도 안 받으니까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시기범은 뭐라 대꾸를 하고 싶었지만은 큰 소리가 나고 이런 게 싫어서 당장은 일을 아득바득 갈면서 무당집을 나서요. 예. 그래서 그 인근에서 해가 저물기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날 해가 저물고 밤안개가 자욱히 깔린 그날 저녁 무당집 담을 넘어요. 그리고 무당이 자고 있는 방을 들이닥쳐서 무당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시기범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은 근데 희한한 게 무당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예. 저항이 없더래요. 거시기범이 못된 짓을 끝마칠 때까지 그 어떤 소리도 안 내고 저항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 일을 치룬 거시기범이 무당집에 있는 돈 되는 물건, 현금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나갈 때 예. 무당이 그 거시기범 뒤통수에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새는 7일 지나면은 잠을 못 잘 거고 10일이 지나면은 환청이 들릴 거고 20일이 지나면 네 몸을 좀먹을 거고 예. 30일이 지나면 네 숨통은 끊어 없어질 거다. 너는 한 여자를 욕보인 게 아니라 무녀를 욕보였고 신의 제자를 범하였으니까 네 목숨은 네 명대로 못 살 거다. 네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침을 퇴하고 뱉더래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또 이 나쁜 놈이 등골이 오싹했으나 화가 더 치밀어 올라와서 무당을 때리기 시작해요. 예. 폭력을 가하고 그 다음 날 새벽 동이 떠오를 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짓과 폭력을 번갈아 가면서 막 해요. 그렇게 해가 뜨고 거시기범은 담을 넘어서 무당집을 나오게 됩니다. 예. 훔친 보석 같은 거랑 현금으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7일째 전에 아침날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잠시 눈을 감고 잠을 들려고 해도 머리가 더 아파서 예. 눈 감는 게 머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뜬 눈으로 이틀을 보내게 된대요. 잠도 못 자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10일째 된 날에 환청이 들리는데 수많은 아기들이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예. 귀가 아플 정도로, 아니 그걸 넘어서 골이 울릴 정도로의 환청을 듣게 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착랑 증상이 같이 와버려서 몸이 막 가렵지도 않는데 가렵다고 막 긁고, 막 긁다 보니까는 뭐 피부가 벗겨지고, 피부가 벗겨지는데 손가락이 간지러워서 벽에 대고 막 손가락 비비고 있다가 손톱에 삐지고, 머리가 막 가려워서 긁다 보니까는 머리카락을 뜯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또 뭐가 막 계속 간지러워요. 그래서 또 귀가 간지러워서 귀를 긁다 보니까는 귓볼을 뜯고 있고, 배가 너무 고파갖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하니까 라면 위로 면 대신에 지네가 보이고, 잇몸이 가려워서 긁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 이빨을 보고 있고, 이런 이상하고 희한한 행동하는 자신 있는 모습이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잖아요. 7일째 못 자고 10일째 환청이 들리고 20일이면 네 몸은 좀 먹고 한 달이 지나면 네 숨통 끊어 없어질 거다. 근데 네 목숨은 네 명들을 어차피 못 사니까는 아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오른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무당 이 요망한 만나갖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다시 무당집을 찾아가 봐요. 근데 집만 있고 무당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봐도 급히 이사 간 것처럼 집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보이는 아무 가게에 들어가요. 원래 저기 있던 무당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냐고 아줌마. 그러니까는 그 가게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얼마 전에 이사를 갔다. 근데 참 희한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게 아줌마가. 무당이 어떤 아저씨가 찾아올 거라고 이 가게로. 그러면 찾아오면 이 편지를 주라고 나한테 주고 갔다고. 아 진짜 그 무당 용한가 보다. 당신이 올 줄 어떻게 하고 나한테 딱 편지를 맡겼을까. 참 용하네. 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편지를 줘요. 예. 그 편지를 얼떨떨하게 받고 이 거시기범은 가게 밖에 나와서 근처에 있는 평상에서 편지를 읽어요. 적혀있는 내용은 간단해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근데 그 밑에 칸에 늦었을지도 하고 물음표 2개. 나는 문구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받고 소름이 너무 돋더래 거기서. 아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될 것 같더라구나. 거기다가 이제 근 20일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씻거나 뭐 그런 것도 거의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달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자수를 빨리 해야겠다. 나는 생각에 그 길로 인근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했고 그렇게 춘봉이한테 넘어오게 된 사건이었고 그 놈이 범죄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춘봉이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이놈 말하는 걸 잘 보니까는 이야기하는 도중에 막 고개도 막 부르르 떨기도 하고 눈이 막 돌아가기도 하고 갑자기 뭐 허공에 대고 욕을 하기도 하고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놈인데 이 이야기를 되게 조리 있게 잘하더래요. 그래갖고 야 진짜로 그런 게 있는 건가? 이 새끼 뭐 그런 쪽으로 되어서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내가 살다 범죄자 말을 믿으려고 하냐 고지고대로 괜히 내가 헛걸음을 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 사건을 잊게 돼요. 예. 그러다가 같이 동기였던 다른 검사랑 밥을 먹는 자리가 있어갖고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예. 동기였던 검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혹시 그때 그놈 그 얘기 들었냐고. 누구 말하니까 그때 그 거시기범 그거 얘기 들었냐고. 무슨 얘기 이렇게 물어보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교도소 내에서 살자 행위를 수도 없이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죽지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은 목욕탕 내에서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튼튼한 배관이 부러지고 하필 그 배관이 온수 배관이라서 부러지는 바람에 큰 화상을 입었고 물이 쏟아져서 예.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동한 병원에서 살자 하려고 몰래 숨긴 주사 바늘을 삼켰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그 주사 바늘이 몸 어딘가를 막 돌아다니는지 찌르고 아파서 복통을 일으키고 뭐 검사를 해봐도 바늘이 안 보이더래요. 근데 잊을만 하면 와가지고 복통을 일으키거나 막 여기저기 몸 쑤셔서 아프게 하고 그러다가 화상 치료를 하고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서 살자 행위를 하려고 를 들이켰는데 식도가 이미 헐어 있는 상태였고 제대로 못 삼키고 바로 구토를 했는데 운 안 좋게도 폐 한쪽의 기능이 잃어버리고 예.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평생 숨을 헐떡이면 살아야 했고
기타 등등 살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막 살아나는데 고통은 고통대로 받는 생활을 했대요. 그렇게 있었고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 그래 그랬냐 근데 뭐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래 알았다고 그냥 넘겼대요. 자 근데 80년대 때 30대 후반이었고 25년형을 받았으니까 한 2010년대쯤에 대충 출소를 한다고 치면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출소한 당일에 버스에 뛰어들어서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죽기는커녕 몸 반쪽만 마비가 되고 허리까지 다쳐갖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끔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춘봉이가 또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는 진짜 이런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니까는 춘봉이가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처음 맡았던 큰 사건이었고 자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유능한 검사로 만들어진 타이틀을 준 그런 범죄자 놈인데 한번 보고 싶더래요 그냥. 그래서 그동안 어찌 살았나 하고 찾아가서 보니까는 얼굴은 거의 안 늙었는데 네. 몸이 진짜 너무 말라가지고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말라있더래요. 그래서 그 놈을 보면서 춘봉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니까는 맨날 환청해, 아기 소리에, 몸은 가렵지, 잠은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딱 죽지 않을 만큼 먹이고 딱 죽지 않을 만큼 재우고 딱 죽지 않을 만큼 환청이나 가려움증, 환각, 고통을 준다 이거야. 몸이 조금 나으면은 다시 시작되고 버틸 수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해지면은 살려놓고 몸이 회복되면은 또 괴롭히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자를 했는데 그때마다 죽기는커녕 다치기만 했다고 허탈해하면서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모습으로 딱 얘기를 하더래요. 예. 수십 년 만에 보게 된 그 나쁜 놈의 모습을 춘봉이는 그래 어쩌면 내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세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게 무언가는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때서야. 참고로 이 춘봉이가 거시기범한테 말해주지 않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당시 피해자 조사를 처음 했을 때 처지를 비관화해서 한 여학생이 있었고 네. 원치 않은 그걸로 해서 수술 수술을 한 여성분도 있었고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간 사람도 있었고 대략 5명 정도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거기다가 무당도 건드렸고 예. 거기에 화가 나 신이 내린 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예를 들어서 명부에 적힌 나이가 뭐 80이라고 친다면은 그때까지 평생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죽는 벌을 이제 내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 생각은. 거기다가 뭐 죽어도 과연 그 뒤는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긴 한데 이건 사실 끝에 말씀드리려고 아껴놨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거시기범이 편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무당한테. 그 뒷면에 다른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네가 숨을 거두는 날 지옥의 사천왕들이 너의 팔다리 뜯어서 따로 먹어치울 거다. 지옥의 사자가 너의 머리를 뜯어갈 거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거시기범은 자기가 이제 생을 다하고 가는 날 있잖아요. 네. 그때가 지금 너무 무섭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래서 그냥 살면서 벌 안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죄를 지어서 다 이런 꼴을 당하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적어도 근데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은 본인 눈에는 피눈물 그 이상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우리 뭐 귀족분들은 착하시니까 당연히 아실 거고 그러니까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맞아요.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주변에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당하면 정말 이렇게 심하게 당하는 놈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착하게 법 지키면서 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한 결말이라서 너무나 또 다행이었던 것 같고, 왜냐면 또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랬으면 그렇죠. 막 열불이 터지고 막 이랬을 텐데, 그래도 태진님께서는 인과응보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로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맨발로 뛰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충성. 충성! 자, 태재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확실히 무언가 있구나. 우리가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구나를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흘린다. 이 말이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점을 꼭 알고 계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자, 태재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리십니다. 태재예요. 이번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검사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경찰분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집안끼리도 친하고 아버지랑도 되게 친구처럼 지내셨던 분이고 그 동생이 삼촌이라고 불렀었을 만큼 진짜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이 은퇴하실 때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가장 뿌듯했던 검거 현장 예. 아니면 뭐 가장 가슴 아팠던 범죄 현장 같은 게 뭐가 있냐 이런 걸 얘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배경은 한 70에서 80년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언제나 그렇듯이 가명은 똘비라고 칭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은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섬인데 그렇다고 막 엄청 큰 섬은 아니고 여객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똘비섬, 똘순이섬, 뭐 태즈섬 이렇게 있으면은 그 셋 찍고 다시 그 섬으로 돌아오는 여객선이 있는 그런 섬인데 이 똘비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11세의 나이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천의 고아가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동네에 있는 가장 부자였던 김씨 아줌마네가 걷어서 키웠어요. 근데 말이 키운 거지 그냥 온갖 잡일시키는 머슴이에요, 머슴. 예를 들어서 뭐 나무도 캐고 그때는 물도 데우고 빨래도 하고 예. 뭐 하고 그러니까 온갖 집안일을 다 한 거예요. 잡초도 뽑고 뭐 배 들어오면은 생선 내장도 떼고 뭐 말리고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1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까지 눈 뜨면 밭일, 바닷일, 해 떨어지면은 자고 아침에 일어나 깨트리고 뭐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밥은 잘 주면은 찬밥에 된장 한 숟갈 정도?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 어린 나이에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산에 몰래 닭도 키우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일손도로 가면 과일 같은 거 몰래 한두 개 챙기고 자신만의 비밀기지에 숨겨놓고 그런 군것질들을 야금야금 했대요. 그래봤자 그 나이 때 한창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또래 친구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무토로 나가서 학교로 다녔던 시기였고 초등학교도 분교만 거기 있었고 제대로 된 초등학교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거기다가 이제 김씨네 아줌마는 똘비를 엄청 때리기도 했어요. 그 김씨네 아줌마 남편은 뱃사람이라서 배를 타고 하루 이틀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김씨네 아줌마도 엄청 괴롭히고 그 딸들이 나이가 좀 있는데 시집을 못 갔어요. 엄마랑 같이 지내고 있는 딸들인데 그냥 똘비를 이없이 괴롭혀요. 야, 너 왜 빨래 안 해? 뺨 때리고. 야, 왜 내가 부르는 대답을 안 해? 너 왜 내 그림자 밟아? 이러면서 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못 살고 우는 거예요, 그냥.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괴롭힌 거. 이거는 진짜 그 빙산의 일각이고 네. 조금 심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개구리알을 한다든가 살아있는 조그마한 도망뱀을 한다든가 뭐 이게 조금 센 거. 빙산의 일각 중에. 그만큼 엄청 괴롭힌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다 때려 부수고 낫으로 그냥 다 찔러 죽이고 나가고 싶은데 참고 살았어요. 왜? 고립된 섬이니까. 마을 주민들은 다 김씨 편이었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카르텔이 아닌 카르텔 같은 데 있는 거야. 그렇다고 어떻게 도망을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게 나가는 배는 어차피 여객선 말고는 나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다른 어업을 하는 돌아다니는 배들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배를 탈 수가 없으니까는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도망을 가긴 해야겠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이곳을 벗어나려면은 이 마을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니까 어선 못 타. 수영쳐서 갈 수 없지.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오는 뭐 식료품이나 부자재 그리고 낚시꾼들이 자주 왔대요. 거기가. 거기 여객선에 몸을 숨겨 도망을 치자. 근데 도망치기 전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박을 하면은 출입군 하나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기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적으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이제 여벌의 옷이랑 약간의 어떻게든 구한 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비닐로 꽁꽁 싸매서 등에 들쳐매고 배를 돌아서 그러니까 정면 쪽 말고 측면 쪽을 공격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 유람선 같은 배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로 다이빙을 하고 사이드 쪽으로 누가 눈치챌까봐 물속을 잠수에 들어갔다가 배 옆에 놓여진 사다리 타고 배 위로 올라가서 숨은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렇게 그 섬을 탈출하게 돼요. 참고로 이 똘비는 20살이 넘어서 한글을 배웠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는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왜 한글도 모르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쪽은 약간 공동체라 가지고 학교를 안 나가도 출석 처리를 해준 거예요. 학교를 안 나오고 일만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졸업장만 있고 한글이든 덧셈 뺄셈이든 모르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이 김씨네 아줌마 집이 거의 섬 주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일대에. 여튼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배에 숨어서 도시로 나와서 일단 이 지역은 벗어나야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란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 가야겠다. 그래서 걸어서 이동을 했대요. 돈은 최대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아껴서 급할 때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그것도 밤에만 이동했대요. 혹시라도 싶어서. 네. 낮에는 땅굴 파서 자고 산 같은 데 올라가서 밤에 돌아다니면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마을 회관 같은데 아니면 뭐 어떤 원두막 같은 데 가가지고 생감자, 무, 가끔 운 좋으면 잔칫날 먹다 남은 음식들이 마을 회관에 있었대요. 그런 것들을 몰래 먹으면서 먹기 전에도 죄송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기도하고 먹을 만큼 심성은 착했어요. 똘비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먼 타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숙식을 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돼요. 근데 워낙 힘든 일을 많이 했고 험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설 현장 일이 힘들기는커녕 평상시에 하던 일의 절반 정도만 힘이 들어가더래요. 거기다가 원래는 거적대기를 덮고 자고 이랬는데 뜨끈한 방에서 잠을 자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원할 때 마치고 와서 샤워도 할 수 있고 밥도 잘 나오고 거기다 돈도 주네. 완전히 살아있는 일터인 거예요. 이게 이 좋다 이러면서 일을 잘하니까 얼마 못 가서 금방 에이스로 등극을 해버려요. 그 바닥에서도. 그래서 여기저기서 똘비를 많이 데려갔대요. 근데 이 똘비라는 사람은 돈을 쓰는 법은 몰라요. 왜냐면 거기는 뭐 슈퍼라는 게 없고 뭐 전빵 같은 개념이 있고 거기다가 뭐 돈이 없으니까 전빵을 갈 일도 없고 뭐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장 이 똘비한테는 이 돈은 그냥 종이에요. 그냥 종이.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서 단칸방 사글세로 이사를 갔다가 돈이 좀 많이 모이니까 전세 계약까지 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방을 좀 늘려가니까 재미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겁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집 현장에서 노랭이 윤씨라고 불리는 반장이 있었어요. 그냥 편의상 윤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윤반장이 똘비를 불러요. 네. 그 윤반장 인상착의를 말씀드리자면은 옷도 거의 안 갈아입고 씻는 거는 뭐 비 오는 날 말고는 거의 못 봤다고 할 정도로 후질근한 사람이에요. 예. 일당을 받으면은 대포집에서 거의 탕진하고, 여기서 대포집이랑 술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탕진을 하고 평판이 안 좋았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은 옛날에 사람 몇을 불구로 만들었다더라.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손가락을 노름으로 잃었다더라. 네. 뭐 했다더라. 안 좋은 소문들이 다 그 노량이 윤씨, 윤반장한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윤반장이 똘비를 불러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똘비를 불러서 야 똘비야 일로 와봐. 불러가지고 위아래로 싹 훑어보더니 내가 너를 진짜 지켜봤는데 일하는 기똥차게 잘하더라. 여기 현장 끝나면은 내가 가야 되는 현장이 산에 있는데 거기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당은 지금 받는 건 4배는 줄게. 하루 일당 4배. 얼마 안 돼. 3일이면 된다. 그리고 선불로 줄게. 혹시나 내가 해야 하는 것 같거나 뭐 이상한 느낌 좀 안 해도 된다. 주변 사람들한테 어디 간다고 말해도 된다. 네 주변 사람 중에 1명 정도 더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뭐 3일 정도 가겠냐. 3일 정도면은 거의 보름치 일당 받아간다. 근데 너의 작업 능력에 따라서 곱절에 그 곱절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뭐 잘만 해가지고 네가 부지런히 하고 운 좋으면은 1년치도 버는 거야. 어떻게 뭐 생각했으면 내일까지 말해줘라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똘비는 고민을 했죠.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고 외지인 산을 간다고? 찜찜한데. 근데 3일밖에 안 하잖아. 거기다가 선불이네? 그럼 자격기간 끝나고 내가 바란 만큼 인센티브를 또 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케이 콜 이러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 현장이 이제 마무리된 다음 날에 같이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무 중에 진짜 비싼 나무들 있죠. 품종이 좋은 나무들. 따로 관리하는 그런 곳이 있대요. 저는 뭐 이런 걸 처음 들어봤는데 이 산에서 벌목을 하려면은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와야 돼요. 그래서 따라간 현장은 그 나무들을 몰래 베어서 파는 그런 범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오래된 사찰 같은 게 뭐 부서지거나 이러면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캐는 거예요. 오래되고 좋은 나무들. 이제 가게 돼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가기 전에는 몰랐고.
그래서 이런 건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쌍놈 이러면서 윤 반장 일행이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여기서 일 안 하면은 뒤져 이 새끼야. 이 시 하나 건져갈 사람 없고 이 쌍놈의 고아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뭔 말이 많냐고. 어이구. 돈 받아간 거 어떡할 거냐고. 이 쌍놈 새끼 짓궂이야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맞으니까 맞다가 가겠다고. 미안하다고 가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하여간 조선놈들은 처음 맞아야 말을 듣는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에서야 뭐 감시 카메라도 있고 뭐 전자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경계할 게 많은데 그 당시 때는 그냥 대충 뭐 둘러놓고 못 들어오게 그냥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넓은 땅이니까는 10명 정도에 되는 인원으로는 다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 도끼질을 하든 톱질을 하든 소리가 나고 나무가 쓰러질 건데 그럼 그걸 듣고 오지 않겠냐. 그래서 비 오는 날 간 거예요. 비가 태풍이 엄청 오는 날 빗소리 천둥소리 묻혀가지고 못 듣게끔. 그래서 2일 3일만 하는 거예요. 그때 몽창 좋은 건 다 배가려고. 그래서 도착한 날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와. 그렇게 산을 쭉 돌아서 정문 말고 사이드로 빠져 돌아가지고 원래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야, 넌 절로 가고 넌 절로 가고 굵고 씨알 좋은 거 딱 봐도 괜찮아 보이는 거 나한테 와서 말해. 이렇게 퍼진 거예요, 일행들이. 근데 똘비가 얼마 못 가서 딱 본 나무가 와, 이 나무 진짜 멋있다. 아름답다. 똘비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나무에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하면서 와, 웅장하다, 신비롭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넉넉 구경을 하고 있는데 윤 반장이 오면서 이 색도 이러면서 그러다가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이런 나무면 괜찮지. 이거 그냥 완전 개밥 도토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무 보는 눈이 있네 이러면서 일행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서 손에 연신 침을 뱉어가면서 야, 이 나무 작업하자 이러면서 야, 이거 하나만 베가도 우리 일당 다 되겠다 이런 식으로 희죽거리면서 벨려고 해요. 네. 근데 그걸 본 똘비는 속으로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했대요. 저는 나쁜 일인지 모르고 따라왔고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현혹돼서 따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나무는 뵈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제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끈 감고 속으로 말했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꼭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반장이 어휴, 저 병을 한다. 에이, 쌍나무 새끼야. 야, 나무 안 봐!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 너 뭐야 지금? 기도해? 조상한테 기도하냐? 고아 새끼야? 개념 없는 새끼, 쌍나무 새끼 하면서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욕을 하든 말든 똘비는 눈을 감고 있는데 옆에 또 윤반장 다른 일행이 말하기를 형님 저 그냥 냅두고 빨리 작업을 하자.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든 저거 작업 안 하면 좁혀버리고 여기다가 나무 대신 묶고 가면 되니까는 일단 작업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가 엄청 오는 산 중턱에서 도끼질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똘비가 기억을 잃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똘비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 도끼질 하려고 자 들어간다 이런 순간 똘비도 기억을 잃어버렸대요. 너무 기억을 잃어버린 게 긴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비가 하도 오니까 기절해서 깼죠. 눈 뜨고 일어나니까는 윤반장 일행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끼를 내팽개를 치고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똘비는 그 모습 보고 멍하니 있다가 왜 도망가지? 나는 왜 기절을 이러다가 순간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자리를 박차고 윤반장 일행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윤반장을 따라잡고 같이 어느 정도 현장을 벗어나서 숨을 돌리는데 윤반장 일행들이 하는 말이 야, 봤어? 봤어? 반장님 봤어요? 봤어? 형님 봤어? 나 봤어. 나도 봤어. 이 얘기만 하더래요. 미치겠네. 뭐야 저거?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다가 잠시 숨 고르고 야, 빨리 여기 벗어나자.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러면서 숨겨둔 포터를 끌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숙소로 왔어요. 다들 이제 넋이 나간 듯이 씻지도 않고 구석에 쭈그려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뭔가 싶잖아요. 물어보면 때릴 것 같고 물어보기도 뭐 하고 있는데 쭈그려서 다들 자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그 와중에 또 감기들 드실까봐 왜냐면 다 젖었으니까는 윤반장 일행들 입으로 하나 둘 덮어주고 그다음 자기는 씻으러 들어갔대요. 씻고 나와서 자기는 이불도 없이 그냥 젖은 옷 다 벗고 새 옷 갈아만 입고 잠들었대요. 어느 정도 잠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있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방에 어떤 할아버지 목소리로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뭔가 질질질 끌고 가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옆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이러고 끌고 가는 소리가 나고 인기척 같은 게 똘비의 머리맡까지 도달하더니 이러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제일 구석에 자고 있던 윤반장 쪽으로 가서도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뭔가 싶기도 하고 무섭고 눈을 지끈 감고 공포에 떨면서 잠이 다시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는 아침이 밝아 있었죠. 그리고 해가 중철인데 다들 어제 저녁에 봤던 그 자세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왜 안 일어나나 라는 생각에 윤반장님, 박시아이 씨, 임시아이 씨 다 전부 다 흔들어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어제 비 맞아서 감기 걸린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몸을 만져보니까는 너무 차갑더래 몸이. 놀래서 어깨를 잡고 뒤집어 보니까는 다들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죽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여관 주인이 왔고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똘비를 경찰서까지 데려가게 돼요. 그래서 서에 갔는데 형사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너가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있던 일을 다 말해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 나무를 베러 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됐다. 근데 사실 경찰서라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가게 되면 뭔가 찜찜한 곳이 저는 그런 곳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죄는 아니지만은 안 좋은 일로 가게 된 그 똘비라는 처음으로 간 서가 너무 무서웠대요. 그렇게 벌어진 일을 다 이야기하고 다시 꿈 얘기도 한 거예요. 그냥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사망 소견서도 들어보니까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고 다른 게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젖어 있는 것도 그렇고 비 맞고 자서라고 하는데 이불도 덮어놨잖아요. 좀 이상하긴 한데 얘는 어떻게 뭐 접점이 없어요. 주변 환경이나 평판 등 봤을 때 딱히 죄를 지을 만한 것도 없고 엮을 것도 없고 그래서 훈방 조치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조사를 받고 그래갖고 훈방 조치를 받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에 며칠 동안 고생했고 처음으로 시술을 받고 그런 거에 대해 약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너무 좀 그렇다라는 생각에 소주 3병을 먹고 그냥 잠에 들었다고 해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저기 멀리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누가 슥슥 다가와요. 근데 수염이 바닥까지 끌리는 어느 노파분이 저 멀리에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아주 인자한 얼굴로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똘비를 딱 보고 나서 세상 인자한 얼굴로 머리를 딱 만져주면서 잘 컸네 잘 컸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사라지시더래요. 근데 딱 손대는 그 순간부터 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또 멀리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화한 미소를 가만히 보시면서 사라지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꿈에서 깼는데 눈을 떠보니 베개에는 이미 눈물이 범벅이고 근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그래서 뭔가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뭔가 또 트라우마를 극복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다시 또 공사 현장 일자리를 알아보고 한동안 또 일을 하면 지내요. 그때부터 미뤄왔던 공부도 하고 한글을 떼고 검정고시도 보고 지내던 와중에 그냥 문득문득 든 생각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봤던 그 나무 근처에 가서 한번 쟤라도 지내야겠다.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이 똘비라는 사람이. 그래야 마음 편하겠다. 그래서 근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출입이 허락된 그곳과 가까운 곳까지 가서 그쪽 방향으로 과일 몇 개, 북어 한 마리 이런 거 있잖아요. 소박한 것들을 준비해서 막걸리 한 명 들고 죄를 드리고 이제 과일이랑 북어를 이제 바닥에 찢어서 버리면서 고시래고시래 뿌리고 산을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해가 바뀌는 1월 1일에 꿈에서 봤던 그 노인분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똘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천성이 착해서 그리고 남한테 해코지를 할 줄 모르니까 소방관, 군인, 경찰관 이런 거 하면 잘 될 거다. 네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고 사라지셨고 꿈에서 깨어보니 눈물이 또 나면서 뭔가 또 열심히 살고 싶은 욕구가 막 들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20대 중반 늦은 나이에 몇 해 준비를 해서 순경이 되었고
순경이 되고 형사가 되는 시험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그거 치르고 진급도 하게 되고 네. 지역 내에서 꽤나 유능한 경찰관이 되어서 늦게 임관했지만 진급도 빠르고 일이 잘 풀리고 인간적인 경찰관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그런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촌이에요. 삼촌이 어릴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튼 삼촌이 그렇게 커오시고 경찰관이 되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섬마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섬마을이 궁금해서 예. 시간을 내서 고향 섬마을에 갑니다. 쉬는 날이지만은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정복도 딱 챙겨 입고 네. 봐라 내가 이만큼 성공해서 왔다. 나 무시하고 괴롭혔던 놈들아 잘 봐라. 니들이 개똥보다 못하게 괴롭혔던 똘비가 왔다. 이런 생각에 부푼 마음으로 섬에 갔다고 해요. 티켓을 딱 끊으려니까는 그 티켓 끊어오시는 분이 옛날에는 경찰관을 순사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아, 그런 분들 있죠. 어르신분들. 네, 어르신들. 순사분께서 거기에 낚시하러 가는 복장은 아니신 것 같고 그 섬마을에 또 뭔 일이 났나요? 이런 얘기 하더래요. 뭔 일? 무슨 소린가 싶어 들어보니까는 얼마 전에 그 마을에 큰 사고가 있었대요.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어? 그렇구나라는 생각에 일단 그래도 갔대요. 배를 타고. 옛날에는 그래도 배가 정박하는 곳에 띄엄띄엄 사람들이 보였대요. 집도 몇 채 보이고. 네. 근데 몇 년 사이에 그 초입길에 있던 집들 중에 몇 채는 아예 없어졌고 뭐 마을 사람들이 잘 안 보였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규모가 꽤 있는 섬이라서 사람들은 그래도 뜨문뜨문 보였는데 정보 읽고 딱 내려서 마을을 걷고 있으니까는 마을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순사님 어쩐 일로 여기 오셨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왜냐면 얼굴 알잖아요. 아 개똥이 아버지 나 괴롭히는 아저씨 누구 뭐 순이 엄마 뭐 누구 엄마 다 나 괴롭힌 사람들이구나. 말도 대꾸도 안 하고 다 자기를 업신여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 감고 모른 척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씨 아줌마 집에 간 거예요. 김씨 아줌마 집에 딱 가가지고 보는데 마당에서 막 뭔가 씻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어이 이랬어요. 아줌마라고도 아니고 어이 이랬대요. 그러니까 김씨 아줌마가 똘비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못 볼 것 본 것 마냥 조금 더 잔인하게 말해서는 거순서 잡은 것 마냥 똘비를 보고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자를 딱 벗고 인사를 했대요. 웃으면서. 저 똘비입니다. 알아보시죠? 어떻게 사나 보러 왔는데 정정하시네요. 아직은.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김씨 아줌마가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똘비의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미안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너 괴롭히고 너희 집에 했던 죄스러운 행동은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던 너희 집에 했던 죄스러운 행동?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미안하고 살려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뭐 내가 그냥 경찰 정복만 입었을 뿐인데 맞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건가 싶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 김씨 아줌마가 말해주기를 똘비가 마을을 떠나고 몇 해 지났을 때 꿈에 수염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아주 험상궂게 생긴 노인이 남편 머리를 때리고 사라지더래요. 뭔 개꿈이야 했는데 그날 김씨 아줌마 남편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세요. 그리고 또 한두 해 지나서 꿈을 꿨는데 또 험상궂게 생긴 노인분이 와가지고 딸들의 머리를 지팡이로 세게 탁탁 때리고 사라지더래요. 예. 딸들도 사망한 거예요. 첫 딸은 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돌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뜯겨 나가서 죽었어요. 둘째는 동네 개한테 물려서 광견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꿈에 또 험상궂게 생긴 노파가 또 나타나더래. 그 김씨 아줌마한테 똘비가 곧 온다. 너는 사실을 말해서 용서를 받아내면 넌 산다. 용서를 받아내면 똘비가 용서해주면 넌 사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꿈을 꾸고 며칠이 안 돼서 똘비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발발발발 기어가지고 똘비 바지가랑이 잡고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원래 팩트는 뭐냐면은 예. 똘비네 집이 원래 부자였어요. 아, 네. 농작하는 땅도 많았고 마을 사람 대부분이 소작농이라고 불릴 만큼 부유했대요. 똘비네 집이 원래. 근데 김씨네 부부가 잘 나가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시샘을 했고 마을 사람 몇 명과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몰래. 그 똘비 아버지는 파도에 휩쓸리시고 어머니는 마당에 키우던 강아지와 놀다가 예. 마을 사람이 굴린 돌에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씨 아줌마 남편이랑 딸들이 죽은 게 똑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이후에 싸게 나온 매물들을 짝짝꿍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싸게 부정받고 뭐 이건 나눠 먹고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랑.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분노가 치밀어요, 안 치밀어요? 치밀어 오르죠. 자기도 몰랐던 얘기인데. 네. 그래서 나는 이 더러운 마을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당신 용서 안 한다 하고 그 길로 육지를 나가셨대요. 근데 배 타기 전까지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 울고 난리를 바짓가랑 잡고 하는데 뿌리치고 간 거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일단 용서는 안 할 거다. 네. 이게 용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일담으로 부모님이 묻힌 위치를 알게 돼서 다시 한번 수년이 지나서 유고로 수습하러 갔을 때 그 예. 섬은 거의 무인도가 되어 있어요. 와. 그리고 김씨네 아주머니는 똘비가 사라진 그날 저녁부터 마을에서 안 보였대요. 어디로 갔는지 섬을 빠져나간 건 아닌데 아마도 어디서 죽은 것 같다. 그 일에 같이 가담했던 마을 사람들도 사업이 망하거나 자식들이 다치거나 뭐 본인이 다치거나 하면서 섬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속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민속학을 좋아하는 지인한테 물어봤대요. 똘비라는 분이. 그 정도면은 나무에 깃든 신일 수도 있다. 오랜 나무에 신이 깃든다고 하니까는 뭐 산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산에 그런 신이 아니겠냐. 똘비가 자기도 모르게 반성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니까는 나무를 벨 생각도 없이 기도를 하니까는 그 모습의 신이 감복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유에서 도와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은 우리 모두의 집단 지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야. 태진님이 진짜 오늘 이야기 제목을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섬마을 소년. 그렇죠. 이 이야기. 근데 제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은근히 권선징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권선징악도 많이 하시고 뭐 현실공포도 하시고 요즘에는, 그리고 뭐 열불 터지는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게 가슴 치는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네, 맞아요. 충격적인 이야기도 많았고. 이 얘기 들으면서 약간 영화 같은 그런 느낌 나더라고, 들으면서도. 근데 과거의 이야기들을 지금 현 시대에 끌고 와서 얘기를 해보면 그 시대가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리고 이번 사연은 너무 충격적이고 또 태진님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뭐 항상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니까는 뭐 저희 미천 한번 끌고 와야지요. 감사합니다, 태진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충성.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태진님은 참여하신 지 진짜 오래되신 분이에요. 지금 돌변저스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돌비 태즈 검색하시면 아직 못 들으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